알고 있으면 유용한 법률 정보가 가득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오늘도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들 살펴보고요. 속이 시원해지는 명쾌한 해결책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사건 열어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지금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스카웃된 박진만 과장입니다. 어서 와요. 안 그래도 인재가 온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효석 대리. 예, 부장님. 박 과장, 업무 인수인계 좀 잘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잘해봅시다. 예. 저희는 매달 5일에 자재 구매 견적을 뽑는데요. 예. 보시면 이 사내망에 자재 목록표 작성하시고 그 결제 받으시면 됩니다. 정 대리님 업무 스타일 깔끔하시네요. 예. 부장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런 스타일이 잘 맞아야 될 텐데. 뭐 차차 알게 되겠죠. 저는 뭐 일이서가 먼저 일어날게요. 박 과장, 이건 어디서 얻은 정보들입니까? 제가 인터넷 검색에서 찾은 내용입니다. 뭐? 인터넷요? 아니, 박 과장, 이런 건 직접 현장에 가서 정보를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장님, 요즘은 인터넷에도 탁상 공론만 하시겠다. 아니, 경력직이라더만은 그동안 이런 식으로 일해왔습니까? 아이고, 참. 나는 결제 못합니다. 어이구. 죄송합니다, 부장님. 다시 해오겠습니다. 아이고, 참. 아이고. 아니, 박 과장은 왜 결제를 안 올린 거야? 하루 종일 코빼기도 안 보이고. 부장님은 늘 짜증이 나 계시네요. 현장을 가라고 했으니까 현장 갔겠죠. 아니, 도대체 어딥니까? 부장님께서 현장 파악하고 결제 올리라 하셔서 나와 있습니다. 박 과장은 하라는 대로 다 하는 사람입니까? 저는 시키신 대로. 박 과장, 사람이 왜 그렇게 융통성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예. 아유, 장담 맞추기가 어렵네요. 인터넷 안 된다 해서 현장 나왔더니 융통성이 없다 하고. 대체 무슨 장단에 춤을 추란 말인지. 박 과장, 옷이 이게 뭡니까? 제 옷이 왜? 아니, 이렇게 입고 가면 거래처 고객들이 우리 회사를 뭘로 보겠어요? 사람이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장례식 양복이 차에 있긴 한데 그걸로라도 갈아입을까요? 됐습니다. 출발이나 하세요. 아이고, 참. 예. 부장은 대체 나보고 대체 어떡하라는 거고. 더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김 과장, 이거밖에 못해요? 야, 이 자식아, 너 이따구로 일할 거야? 서류에 왜 줄이 하나도 안 맞습니까? 기분도 모르고 말이야. 와, 진짜 사람이 왜 이리 생각이 없을까? 아니, 앞에 정영석 대리는 이렇게까지는 안 했단 말이야. 부장 앞에 말도 제대로 안 나오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스트레스가 크시겠어요, 정말. 좀 안쓰럽습니다. 저 부장님 때문에 죽겠습니다. 원래도 그런 스타일이세요? 아이고, 드디어 아셨네요. 혹시 정 대리도 부장님 때문에 그만둔 겁니까? 저뿐만이 아닙니다. 김 부장은 부하 직원들 새로 들어올 때마다
용모지적도 하고 사사건건 트집도 잡고 모욕감도 주고 욕설까지 하고 그 제 앞으로도 6명이나 퇴사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6명이나? 그래서 제가 뭐 7번째니까 그 박 과장님이 뭐 8번째 희생자 되겠네요. 아니 인수인계 할 때 말씀해 주셔야죠. 부장님, 아, 왜요?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지금 이럴 시간이 있습니까? 부장님은 왜 맨날 이렇게 저를 괴롭히십니까? 뭐? 괴롭혀요? 헐, 박 과장 이거 큰일 날 사람이네. 아, 회사에서는 업무로 평가받는 게 당연한 거죠. 아니, 내가 일도 못하는 사람한테 말 좀 세게 한 게 뭐요? 부장님, 됐고, 내 바쁘니까 그만 나가보세요. 나가보시라고. 더 이상 못 당한다. 서울 본사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부터 하자. 김 부장님은 늘 욕설과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요. 그래요? 그럼 박 과장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당분간 쉬면서 치료받고 싶습니다. 병가 처리해 주십시오. 그러지 말고 우리 김 부장이랑 대화로 좀 풀어봅시다. 김 부장 10년 동안 내가 데리고 있었던 부하 직원인데 그 성격은 좀 더러워도 그 괜찮은 사람입니다. 내가 내일 자리를 한번 마련할 테니까. 저는 김 부장님 얼굴도 보기 싫습니다. 이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차라리 그럼 저를 다른 지역이나 부서로 배치해 주십시오. 아니, 회사가 당신 마음대로 하는 곳이야? 내가 그렇게까지 얘기했으면 알아들었어야 될 거 아니야? 네, 직장 생활에 좀 애환이 담겨 있는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하실 만한 그런 사연이 아닌가 싶은데 김명락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 저도요 개인적으로 직장 생활 한 7년 정도 이렇게 하다가 네. 뒤늦게 변호사가 되어서 이 사연에 좀 공감되는 부분이 적지 않네요. 혹시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변호사가 되신 겁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 당시엔 이런 조항도 없었어요. 사실 이제 과거 경험을 돌이켜 보면 저도 이 동료들이 주변에서 이 비슷한 경우를 겪는 것을 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럴 때마다 원래 뭐 직장 생활한 것이 다 그렇지 하면서 가볍게 넘어가곤 했었는데 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사회도 많이 바뀌었고 법률도 또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현재 이 손해배상을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직장 생활에 관계된 손해배상,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상담 문의가 많는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 그러면 우선에 지금 법률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부분이 바뀌었습니까? 네, 2019년 1월 15일에 이 근로기준법 제76조의 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신설돼서 그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법에서 명문으로 이 약 5년 전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기 시작한 거죠. 드라마 사례는 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드라마는 회당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이 근로기준법 제76조 2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그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기를 들어보니까 좀 범위가 너무 넓은 것 같기도 한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그런지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뭐 예를 들자면 뭐 폭행, 예. 폭언, 뭐 협박은 물론이고 뭐 모욕, 비하, 무시, 그리고 따돌림, 그다음 차별,
헛소문 그리고 반성을 강요한다거나 뭐 음. 보복한다든지 네. 뭐 사적인 업무를 지시하거나 부당한 업무 지시 전가, 뭐 야근 강요, 뭐 CCTV로 감시하는 것, 심지어 뭐 회식이나 모임 참여 등을 강요하는 이러한 일체 행위들 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오, 이게 직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부당 행위는 거의 다 해당이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저도 이제 직장 생활할 때 예, 예. 결제판이 날아다니는 걸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이제 그 신입 사원들을 이렇게 해서 가르친다. 상사가 예를 들면 이제 조금 싫은 명령도 하고 하면서 가르친다는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뭐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이 너무 넓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살짝 드는데요. 네, 이게 사실 좀 이렇게 애매합니다. 이 괴롭힘이라는 표현이 그 자체가 참 주관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그냥 보통 아이고 괴롭다 이런 말 흔히 매일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이게 똑같은 일이라고 해도 누군가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일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는 몹시 괴롭고 힘든 일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 괴롭힘을 당하는 그 피해자의 입장을 기준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도 정말 다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그 업무상 적정 범위라는 그 기준도요. 매우 추상적이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가 업무상 적정 범위인지 이 그 부분도 역시 이제 시대별로 업종별로 다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오, 그런 기준이 천차만별이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직장 내 이 괴롭힘 금지 조항은 아직 시행된 지 한 5년 정도 네. 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이에 대한 이제 명확한 판례는 아직 좀 부족합니다. 음. 하지만 현재 이제 여러 사례가 계속 쌓이고 있으니까 직장인들은 적어도 이런 금지 조항이 있다는 것 정도는 충분히 아시고 주의할 필요는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드라마를 보면 직장 상사죠. 김길수 씨의 행동이 말씀하신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먼저 이 김길수 씨가 이 박진만 씨에게 뭐 이런저런 뭐 업무 지시를 하는 거, 예. 그 정도는 괜찮을 수 있겠지만 이 용모를 지적하고 또 비하하는 행동, 또 비꼬는 말투, 특히 이제 박진만 씨를 향해서 뭐 어떤 심한 욕설을 했던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야, 제가 지켜보니까 완전히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상태에서 하는 그 모든 행위는 폭력적인 행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분하게 얘기하고 차분하게 뭐 벌칙이 됐든 뭐가 됐든 차분하게 모든 걸 다 해결을 한다면은 그런 부분은 좀 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아까 그 보니까 녹음을 하더라고요. 예. 요 녹음을 해서 나오는 요거는 직장 내 괴롭힘 증거가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 녹음 파일은요, 결정적인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상대방 몰래 아까 녹음을 했잖아요. 그건 불법 아닌가요? 원래 이 다른 사람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불법이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 이제 불법 행위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드라마에서 이 박진만 씨는 김길수 씨와 이 대화 당사자로서 대화하는 그 과정에서 녹음을 했기 때문에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다만 다만 나왔습니다. 다만 뒤에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이게 최근 이제 판례 경향이라는 게 대화 당사자를 하더라도 이 동의 없이 몰래 녹음하는 것은 이제 음성권 또 사생활 침해 등 이 불법 행위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경우라도 직장 내 괴롭힘 등 다른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불법 행위가 아니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진만 씨와 이 김길수 씨는 이 하나의 사무실에서 이 두 사람만 따로 이렇게 근무를 했으니까 목격자 등 다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박진만 씨가 이렇게 녹음을 한 행동은 증거 확보를 위한 정당한 행동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요? 자, 박진만 씨가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는데 최준호 전무가 병가도 어렵다. 오히려 김길수 씨와 3자 대면을 하자라고 했는데 이건 좀 문제 있어 보이는데요. 네, 당연히 위법합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는 직장 상사가 이런 문제를 중재하고 풀려고 하는데 또 3자가 서로 모여서 대화를 해보자. 이게 과연 어떤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렇죠. 예. 사실 이 근로기준법에서 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은 사용자나 직장 상사는요.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그런 조치를 해서는 안 되고 그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는 뭐 근무 장소의 변경이라든지
뭐 배치를 전환해달라든지 유급 휴가를 원한다든지 이럴 때는 적절한 조치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 피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그 어떠한 처분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박진만 씨는요,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희망하고 또 병가를 요청하면서 이 가해자인 김길수 씨와는 대면하기 싫다. 다른 곳에 배치해달라. 이렇게 요구했거든요. 예. 그런데도 이 전무가 나서서 이를 거부하면서 야, 가해자 직접 만나서 소통해보자. 삼자 대면하자. 이렇게 요구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동이죠. 그럼요. 속되게 말해서 뭐 꼴도 보기 싫은데. 이게 좀- 왜냐하면 예. 저는 저 전무가 너무나 당연한 풍경 같아요. 왜냐하면 회사가 마음대로 그 되나 이렇게 하는 게 보통이거든요. 과거에 이제 직장이나 사회생활의 모습이었다면 네. 근로기준법이 이제 바뀌면서 좀 또 달라진 그런 법률에 맞게 행동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박진만 씨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었던 회사마저 대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 박진만 씨는 먼저 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고용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은 이 근로기준법 위반 등 근로관계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박진만 씨는 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고 근로감독관의 조사와 처분에 따르시면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야, 이제 거기에다가 지금 박진만 씨 심리 상태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아까 김길수 부장 얘기만 해도 만나는 거 얘기만 해도 가슴이 계속 떨리고 네. 말도 지금 더듬고 하는 이런 굉장히 좀 불안한 상태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드라마를 보면서 그거를 목격했는데 제가 좀 정확히 조사를 해보니까 이 박진만 과장은 이후에 정신과에서 중증 우울증 그리고 불안 장애 등으로 이게 진단을 받았고요. 아이고야. 그리고 이게 정밀 심리 분석 결과 이 판단력 장애, 말더듬 등의 이 증세를 보여서 자살이나 어우. 자해 위험도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그 정도면 정말 심각한 거잖아요. 자, 그럼 박진만 씨가 정신적인 피해 보상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당연하죠. 이 박진만 씨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 김길수 부장은 직접적인 가해자이고 회사도 그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다 공동 피고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말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개인 간에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을 속속들이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계속 이렇게 해야 될까요? 듣기 거북하네요. 이렇게 정말 알 수 없는 그 개인의 문제를 회사가 책임을 진다,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당사자가 된다. 이거 뭔가 좀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이게 물론 이제 모든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있어서 회사가 반드시 그 책임을 다 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 책임에는 이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할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해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책임을 면하도록 그 민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보자면요.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적극적인 예방 교육, 면담 조사를 충실히 했다거나 또 사건을 인지한 후에 제대로 가해자에 대해서 징계하고 피해자에 대해서 보호 등 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보아 면책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드라마 사례의 경우에는 회사 측을 대표해서 해결에 나섰다는 이 전무가 피해자 박진만 씨의 그 요청을 사실상 거부하고 심지어 이 가해자 김길수 씨와 면담을 사실상 종용했거든요. 이런 점에 비춰보면 회사가 면책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저희가 다뤄봤는데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진만 씨를 위한 솔루션 부탁드립니다. 네, 박진만 씨 우선 이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이런 문제를 겪었다고 해서 이전의 전임자들처럼 회사를 반드시 퇴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퇴사는 현실 회피에 불과해 보입니다. 네. 재직 중에 이 반드시 회사에 대해 정신적 피해가 회복될 때까지 병가나 유급휴가, 근무지 변경 등 원하는 조치를 분명히 밝히시길 바랍니다. 그 밖에 이 박진만 씨가 이 복직을 희망한다면 회사도 함부로 해고할 수는 없거든요. 물론 이런 상황에서 회사를 정상적으로 다니는 게 힘들 수도 있겠지만 이미 앞서 7명의 전임자가 똑같은 이유로 그만두었다고 하니까 그만둘 땐 그만두더라도
이 김길수 씨의 잘못된 행동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현명한 법적 대응을 위해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실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우리 엄마 참 곱다.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갈 때까지 꽃길만 걷게 해드려야 되는데. 엄마, 엄마 네 맘대로 퇴원시키면 어떻게 하는데? 내 마음대로? 형이야말로 진짜 너무한 거 아니가? 멋대로 엄마 데려가 놓고 어떻게 요양병원을 그냥 방치할 수가 있는데. 방치라고 병원에서 다 케어해 주는데 뭐가 문제인데? 이거라고 엄마 아파트 노리고 효자인증 하는 거 우리가 모를 줄 아나? 뭐? 더 이상 형이랑 얘기할 가치가 없다. 더 이상 전화하지 마라. 뭐?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다. 병원에서는 뭐라고 해요? 퇴행성 관절염이란다. 연골에 물이 좀 찼다네. 주사 치료하고 물리치료 계속 다녀야지. 그러니까 집안일 하시지 마시라니까. 제가 틈틈이 와서 하면 되는데. 너희들도 이런다고 고생하는데 무슨 어머니 무리하시다가 아프면 아범이랑 제가 얼마나 속상한데요. 자식이라고 셋 있는데 첫째나 막내는 지들 볼 일 없으면 연락 한 통 없고 우리 둘째 아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산다. 누가 무시면 어떻노? 우리 엄마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면 그게 제일 좋은 거지. 내 죽으면 이 아파트는 우리 둘째 아들 줘야지. 그것도 쓸데없는 얘기한다. 아직 살 길 청청한데.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라고 좀. 어머니는 병원 갔다가 집에 모셔다 드리고 왔지. 반찬은 드렸고. 내가 냉장고에 잘 정리해서 넣어드렸다. 그나저나 요즘 어머니가 자꾸 깜빡깜빡 하시는 게 심한 것 같네. 그래? 그저께 같이 저녁 먹으려고 갔더니 국 데우는 걸 깜빡하셨는지 타는 냄새가 내가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좀 지켜보다가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 아참, 이번 주 주말에 아버님 제사인데 형님 내 오시려나? 막내는 해외에 있어서 연락도 잘 안 되고. 내가 전화해볼게. 이번 주 토요일에 아버지 제사인데 올 거지? 그날 그랬지 사람들이나 중요한 야수 있었으면 못 간다. 그래도 아버지 제사인데. 그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데. 돌아가신 아버지도 이해시키다. 못 온다네. 그럼 형수도 당연히 안 올 거고. 혼자 힘들어서 어쩌노. 괜찮다. 저는 주문하면 되고 뭐 형님네 안 오신 게 이번이 처음도 아닌데 뭘. 고맙다. 됐거든요. 빨리 장사 준비나 하세요. 나는 점심 손님 받고 어머니한테 가볼게. 그래. 참 보기 드문 며느리네요. 그러니까요. 엄마,
조금만 도와달라니까요. 내가 돈이 어디 있노? 생활비도 동진이가 주는데. 이 집 있다 아닙니까? 이 집? 엄마는 길바닥에 나 앉으라고? 어머니 그게 아니라 이 넓은 집에 어머니 혼자 사시기 척척하시잖아요. 이 집 팔고 새로 지은 소형 아파트로 들어가시라 그 말이에요. 아범은 요즘 새로 지은 아파트 얼마나 살기 좋은지 몰라요. 어머니 평생 고생하셨는데 새 아파트에서 남은 여생 사시면 얼마나 좋아요. 저희도 마음이 놓이고. 그래, 엄마. 이 집 집값 많이 올랐더라고. 소형 아파트 사고 남은 돈 조금 보태달라는 거지. 혼자 살기 안적특하다. 너희 동생 내가 매일 와서 청소해줘, 밥 챙겨줘. 새 아파트 필요 없다. 그러고 이 집 눈도 떨어지지 마라. 동진이 줄 거니까. 아 피곤하다. 여기 가라. 아 말을 해도. 아, 내가 뭘? 동진이 이 새끼가 엄마를 어떻게 구살맞길래? 들어가서 다시 설득 좀 해봐. 아, 좀 이따가 밖에 모시고 나가서 밥 사드리면서 다시 얘기해보든지. 정말 자식은 빚쟁이네요. 어쩐 일로 엄마 집에 왔는데? 왜? 난 엄마 보러 오면 안 되나? 아니 그게 아니라 맨날 바쁘다고 해서 그렇지. 너희들 왔나? 첫째는 어쩐 일이고? 네, 엄마. 엄마 형 오고 몰랐나? 나 몰랐는데. 아이고, 아이고. 아니, 아까 2시간 전에 얘기하다가 방에 들어가셨는데. 내가? 아닌데, 모르겠는데. 그렇게 어머니는 3급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밥 드세요. 힘든데 내가 알아서 챙겨 먹는다니까. 아범 혼자 식당에서 고생하는데 왜 자꾸 오노? 어머니, 저 누군지 아시겠어요? 누구기는 우리 예쁜 둘째 며느리지. 네, 얼른 식사하세요. 우리 어머니, 오늘은 정신 맑음이네. 네가 참 고생이 많다. 내가 빨리 죽어야 되는데. 또 그런다. 내가 줄 건 없고 이 집은 너희한테 꼭 줄게. 얼른 식사하세요. 내가 모시면 된다. 아, 요즘 병원이 얼마나 열려있는데. 병원은 무슨 병원? 남의 손을 어떻게 믿노? 네 엄마 재산 때문에 그러지. 뭐? 재산? 니도 엄마 집값 엄청 오른 거 알고 있잖아. 말을 그렇게... 내가 형인 줄 아나? 그럼 엄마 여행면을 모시자니까. 상태도 좀 안 좋아지잖아. 아니 내가 어머니 끝까지 모실 거다. 왜? 어머머머머. 뭐 하는데?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와. 하지만 아주버님은 강제로 어머니를 모셔가 요양병원에 입원을 시켰고 이를 알게 된 남편은 몇 날 며칠 속을 끓이다 결국 어머니를 다시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엄마 네 맘대로 퇴원시키면 어떻게 하는데? 형이야말로 멋대로 엄마 데리고 나갔잖아. 내가 형이 엄마 직접 모셨으면 이런 말도 안 한다. 아니 어떻게 상의도 없이 병원에 입원시킬 수가 있는데. 엄마 내가 모실 거다. 아니 두련님, 어머니 재산 혼자 꿀꺽 하려고 지금 수쓰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형인 줄 알아요.
아주버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머니 모신 세월이 얼만데 어떻게 재산 탐내서 모신 걸로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자기들이 어머니 재산 탐나서 이러는 거 우리가 모를 줄 알아요. 아주버님 사업 힘들 때마다 어머니 찾아와서 이 집 팔고 돈 달라 그러고 진짜 너무하네요. 대가를 바라고 어머니를 모신 건 아니었지만 자꾸만 막무가내로 나오는 아주버님 내외를 볼 때마다 저희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다 혹시 어머니 재산마저 몰래 빼돌리는 거 아닌지 걱정도 되고요. 저희 부부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사실 뭐 저희가 보기에도 지금 어머니 뜻대로 최동진 씨가 아파트를 받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자, 박진수 변호사님, 김순전 씨와 최동진 씨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형제 간에 벌써 분쟁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요. 어머니 사망 후에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지금이라도 어머니의 진짜 바람대로 유언장을 마련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연 속의 어머니는 지금 치매를 앓고 있잖아요. 네. 치매 환자가 지금 유언장을 작성하는 게 가능한가요? 치매 진단을 받은 사람도 유언장을 작성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치매 진단을 받은 후에 유언장이 작성된 경우라면 이후 그 유언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 상속인 중에서 그 문제를 제기한다면 또 유언의 진위 여부를 의심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하지만 법원은 치매 환자가 작성한 유언장이라 해도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 의사 능력이 있었다면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나온 말씀 중에 의사 능력이 핵심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좀 풀어주시죠. 네, 의사 능력이라는 말은요,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이나 지능을 뜻하는데요. 네. 좀 말이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네네.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 한다면 보통 정신 이상자 또는 백치, 바보, 어린아이, 아주 좀 뭐 7세 미만의 어린아이들, 그리고 만취자, 또 실신자, 중증 치매자 이런 사람들을 의사 능력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의사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해서 이들의 법률 행위는 무효로 보고 있는데요. 이들의 의사 능력 유무에 대한 판단은 개별적 구체적으로 하게 됩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사람의 의사 능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고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의사 능력이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또 치매 등급을 나누는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기준이 어떻게 되고 이게 판정 받을 때는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나라는 2008년도부터 치매관리법이 시행이 되고 있고요. 네. 치매에 대해서 국가 대응 시스템이 비교적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선 치매가 의심이 되면 가까운 치매 안심센터에 가셔서 인지기능 검사를 받아보시고요. 또 병원에 가셔서 뇌 검사를 받아본 후에 치매 등급 판정 신청을 위해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네. 신청을 하셔서 인정이 되시면 국가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장기 요양 인정 신청서와 의사 소견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시면 공단에서 가정으로 방문해서 조사를 한 후에 최종 등급을 판정받으시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동진 씨 어머니는 치매 3등급 판정을 받았는데 이 정도면 의사 능력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아마도 최동진 씨의 어머니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중에 장기요양 등급 3등급을 받으신 것을 치매 3등급이라고 표현하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치매 환자로 등급을 신청하시면 여러 항목을 조사해서 장기요양 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 등급을 매기게 되는데요. 네. 총 6등급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중 3등급은 심신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정도를 말하고 그 점수로 따지면 60점 이상 75점 미만일 때 부여가 됩니다. 네. 3등급이라고 하면 가족이나 주변의 도움을 받으면 생활을 하실 수는 있지만 사소한 일들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요. 복잡한 활동은 어려운 정도로서 다소 경미한 정도의 치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최동진 씨 어머니처럼 치매를 앓고 있는 분이 유언장을 작성하고 나중에 법적 문제가 되는 이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제가 비교가 되는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우선 재력가인 아버지가 2010년 치매 진단을 받아서 2015년경에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을 전부 대학에 기부한다라는 내용으로 유언장을 작성을 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2021년도에 그 아버지가 사망을 하셨는데요. 예. 당연히 상속인들이 아버지의 그런 유언을 좀 이제 부정을 하고 싶어서 소송을 제안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법원은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없는 상태가 아니라 선망 같은 이제 특정 상황에서 의사 능력이 제한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하면서 치매 진단을 받았던 아버지 유언을 유효하다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사례는 어떤 사례입니까? 네, 두 번째로 또 비교가 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사례와는 반대로 어머니가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을 할 당시에 치매 진단을 받은 것은 아니었는데 자필 유언장을 작성하고 넉 달 뒤에 중증 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사안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망인이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의 상태가 이미 치매 진단을 받았던 당시와 유사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요. 작성된 유언장은 이미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다라고 보아서 어머니의 자필 유언장이 무효라고 판단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이게 첫 번째 사례는 지금 치매 진단을 받고 난 이후에 유언장을 작성했는데도 유언이 유효한 거고, 두 번째 사례는 유언장을 작성하고 나서 치매 진단을 받았는데 이게 유언이 지금 무효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치매 진단과 유언장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유언장을 쓸 때 의사 능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그러면. 네, 사무장님 아주 예리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죠. 유언장 작성 당시 치매 진단을 받았는지 여부가 유언장의 효력을 가르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유언의 의사 능력 유무에 따라서 그런 의사 능력이 있었다면 유효하고 없었다면 그러한 유언장은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동진 씨의 어머니는 유언장을 쓸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작성하실 수 있고요. 다만 어머니의 사후에 치매로 인한 의사 능력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지금 많이 있어 보이죠. 네. 그래서 유언의 의미를 이해하고 유언장을 썼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유언의 의미를 이해하고 유언장을 썼다는 사실 어떻게 입증하나요? 유언장 작성 당시 유언을 할 의사 능력에 문제가 없었다라는 취지의 의사 진단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사가 그런 진단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인지 능력에 관한 검사를 하는 그런 진료를 필수적으로 하게 될 것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그런 어떤 자세한 의견이 들어있는 진단서나 아니면 진료 기록 이런 것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을 남겨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좀 유언장을 작성할 때 좀 이의 제기할 수 없도록 완벽하게 좀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유언장을 쓸 때 좀 꼭 필요한 내용들,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 혹은 또 갖춰야 되는 조건들 같은 게 있을까요? 피상속인이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 없이 사망을 하고 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에 관한 분쟁이 또 있게 되면 결국 또 이제 법정에 가야 되는 그런 불필요한 다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생전에 유언장을 잘 작성하시고 그 유언 집행에 대한 것까지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유언을 또 종이에다가 아무렇게나 쓴다고 해서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법에 정한 방식에 의해서 작성을 해야 하는데요. 민법은 5가지의 유언 방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제일 많이 하는 것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과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고요. 그 밖에도 녹음유언, 비밀증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등이 있습니다. 또 신탁법에 의한 유언 대용 신탁 계약 방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러한 부분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각 유언 방식이 필요한 상황이 다르고 또 그 유언 방식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유언을 좀 남겨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언장을 쓸 때 주의해야 할 점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의뢰인이죠. 최동진, 김순정 씨 부부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효자 효부로 어머니 공양에 오랫동안 힘써오신 두 분에게 어머니가 더 많은 유증을 하고 싶은 것은 당연하다고 보이는데요.
어머니의 뜻에 따라 유언장을 잘 작성하시고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기는 했지만 유언장 작성 당시에 의사 능력이 있었다라는 내용의 의사 진단서도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미리 준비를 하신다면 앞으로 불필요한 법적 분쟁은 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또 유류분에 대한 고려가 유언 내용에 좀 있다면 유류분 분쟁까지도 미리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꼭 어머니 생전에 이런 유언장과 진단서 준비해 두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 자세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골프를 배워봐야 하나? 영찬이. 영찬아, 네 골프 동호회에 있다고 했지? 근데 그건 갑자기 왜? 이 형님이 이번에 골프 관련 촬영을 하게 돼가지고. 오, 하진우 요즘 잘 나가는데. 형님 팔로워만 30만이 넘는다. 우와. 그건 그렇고 골프 동호회에 나도 좀 가면 안 되겠나? 네가 관둬하면 대학 환영이지. 다음 주에 그 우리 모임 있으니까 같이 가자. 오케이. 그래. 수희 씨 오늘도 굿샷. 뭘요? 요즘에 연습을 좀 덜 했더니 아유, 연습 더 했다면 큰일 나겠던데요. 지금도 충분합니다. 여기는 하진우라고 모델하는 친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성형외과 의사인 박수희 씨. 우리 동호회에서 골프 이거다. 많이 배워라. 반가워요. 그래. 잘 지내나? 모델이시면 외모에 관심 많으실 것 같은데 언제 우리 병원 한번 오세요. 잘해드릴게요. 그럼요. 당연히 가야죠. 근데 혹시 싱글? 저 결혼했어요. 남편은 지금 해외 파견 나가 있고요. 네. 모델이어서 그런가? 엄청 매력 있으시다. 우리 한잔 할래요? 네. 짠! 짠. 남편 없다고 너무 흘리네요. 저희는 서로에게 강한 호감을 느꼈습니다. 첫 만남이었지만 계속 술자리를 이어가며 대화를 했고 완치 상태가 된 저희는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자기야, 어젯밤에 보니까 몸이 너무 좋더라. 모델 일 하니까 아무래도 몸 관리 좀 했지. 오늘 밤에 그 소금 모델처럼 사진 찍어서 한 장만 보내줄 수 없나? 뭐? 사진? 응. 그냥 촬영한다고 생각하고 연습 삼아서 한 장만 보내주라. 자기야. 그건... 그리고 다음에 올 때는 경찰 제복 이런 거 입고 오면 안 돼? 뭐라고? 자기 뭐 판타지 뭐 그런 거 있나? 아니 재밌잖아. 특이한데요? 자기야, 이것 좀 봐봐. 이게 뭐고? 무슨 남자들 사진이? 이거 몸 좋은 사람들이 다들 자랑하려고 올린 거거든. 자기도 몸 좋은데 내 여기 자랑 좀 해도 되지? 장난이다 장난. 우리 차 마시러 가자. 뭔가 수상한데. 특이한 성적 취향인 줄 알았는데
설마 내 사진을 벌써 오픈 채팅방에 공유한 거 아니겠지? 아, 설마 아니지. 아, 설마. 자기야. 지금 갈게. 어떡하지? 갑자기 뭐? 헤어지자고? 왜? 대체 갑자기 왜 헤어지자는 건데? 그냥. 이제 그냥 다 싫어졌다. 휴대폰 좀 줘봐라. 휴대폰을 왜? 혹시 몰래 찍은 동영상이나 사진 그런 거 없거든? 없으면 보여주면 되겠네. 내가 왜? 이제 우리 끝이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설마 그 사진들 벌써 유포한 거 아니겠지? 어떡하지? 네, 우선 하진우 씨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이게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임태량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반적으로 피해 사실이 의심되나 확인되지 않은 경우 섣부르게 형사 고소부터 진행하는 것을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드라마 사례의 경우 현실적으로 개인이 강제로 촬영물이 존재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기에 형사 고소를 진행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고소하면 경찰은 휴대전화를 압수해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한 뒤에 문제가 되는 촬영물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자, 이게 형사 고소를 한다는 건 범죄 혐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어떤 범죄가 지금 적용이 되나요? 네, 형사 고소 시 카메라 촬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네. 카메라 촬영죄는 성폭력 처벌법이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카메라 등으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면 성립하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저기 아까 그 찍었던 사진들이 본인이 불안해서 다 지우고 나면 포렌식에도 나옵니까 그때도? 예, 삭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포렌식 작업을 하면은 사진이 나올 수 있고 다만 일부 사진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 그럼 이 박수지 씨 휴대전화에서 문제 장면을 촬영한 정황이 이렇게 발견이 됐다. 그러면 처벌은 당연히 받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당연히 처벌받아야죠.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같은 생각일 겁니다. 그런데 막상 실제 상황에서는 박수지 씨가 촬영한 동영상이나 사진에 따라 처벌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하진우 씨 모르게 촬영을 한 것 자체가 범법 행위고 그러면 처벌을 받는 건데 어떻게 처벌되지 않기도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촬영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하진우 씨의 주장이니까요. 그래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객관적 증거를 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촬영된 사진을 봤는데 하진우 씨가 카메라를 쳐다보고 있었다면 촬영 사실을 알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이죠. 아, 그렇죠. 특히 연인 간에는 서로의 동의하에 촬영을 했다가 헤어진 뒤에 앙심을 품고 카메라 촬영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고소인이 실제 피해자인지 아니면 피해자를 가장한 허위 신고자인지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처벌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법적으로 동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됩니다. 그런데 동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동의도 뭐 나눠야 됩니까?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의 같은 경우는 법리적으로 보았을 때 이제 명시적 동의와 묵시적 동의가 있는데요. 명시적 동의는 말 그대로 촬영하는 것에 대해 동의해라고 외부적으로 드러나게 밝히는 것입니다. 이게 말로 해서 녹음을 좀 해뒀다거나 하는 그런 게 해당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물론 서류로 할 수도 있지만 통상 연인 간에는 구두로 하는 게 일반적이겠죠. 네. 그렇죠. 그런데 법원은 촬영할 때마다 이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인 간에 촬영에 대해 동의를 했더라도 매번 명시적으로 동의 여부를 묻고 동의한다고 답하는 연인이 사실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건 그러네. 내 찍을게 오케이, 내 찍을게 오케이. 이거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경우는. 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런 경우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이 되면 이게 처벌이 안 되나요? 네, 맞습니다. 묵시적 동의도 동의이기 때문에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연인 사이에서 카메라 촬영이 문제되면 통상 묵시적 동의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는데요. 카메라 촬영 후에 해당 촬영물을 상대방에게 전송한다거나 촬영에 대해 서로 대화를 나눈 내역이 있다거나 카메라를 응시하며 촬영된 것이 있다면 포괄적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 드라마 속의 하진우 씨는 어떻습니까? 사례만 보면 누가 보더라도 하진우 씨가 피해자입니다. 네. 그렇죠. 하진우 씨는 촬영물 존재도 모르지 않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하진우 씨가 카메라를 계속 응시한 촬영물이 있거나 카메라가 하진우 씨와 매우 근접한 상태에서 촬영된 촬영물이 있다면 연인 사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묵시적 동의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야, 근데 지금 하진우 씨 입장에서 굉장히 좀 억울할 게 카메라를 본 게 아니라 그냥 어느 곳을 응시를 했는데 거기 카메라가 있었던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이게 좀 묵시적 동의가 돼서 굉장히 억울한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법원은 생각보다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 제가 생각보다 단순하군요. 예, 수사기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사건을 좀 더 알아봤는데요. 하진우 씨는 실제 형사 고소를 했고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네. 수사기관에서는 박수지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고 이 과정에서 증거를 확보한 후에 여러 가지 간접 증거까지 종합해서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경찰과 검찰의 의견이 달라 아직 기소에는 이르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묵시적 동의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 단 한 개의 사실관계로 확정되지 않고 다양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결코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변호사님, 사진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진은 동의가 있었다, 어떤 사진은 동의가 없었다 이렇게 나눠서 혐의가 인정되기도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진이 이렇게 여러 장이 있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일부만 혐의가 인정되고 일부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오늘 만나 촬영한 사진은 동의한 것처럼 보이고 다음 날 만나 촬영한 사진은 동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 사진별로 분리하여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범죄는 이 박수지 씨처럼 내가 불법 촬영을 한다, 꼭 해야지라고 이렇게 결심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활하는 중에 생기는 그런 일 경우가 많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평생을 이제 건실하게 살면서 범죄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카메라 촬영 혐의로 범죄자가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그래요? 일반인들은 뉴스에 나오는 몰래 촬영하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죠.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오히려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연인 사이에서 호기심에 추억에 촬영을 했다가 범죄자가 되는 것이죠. 사실 일반인들은 카메라 촬영이라는 범죄에 대해 인식은 하고 있지만 연인 사이라는 특수성이 작용하면 카메라 촬영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연인 사이니까 우리는 오래 갈 거니까. 그렇지, 안 헤어질 소중한 거니까. 순간을 남겨보자. 이런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연인 사이라는 관계의 특수성에 대해 생각 자체를 버리셔야 합니다. 본인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한 행동이 상대방에게는 평생의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고 본인에게도 전과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 범죄는 이후에 서로 화해하고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제가 꼭 주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 동의 없는 촬영은 절대 금물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변호사님, 이 사건에서 박수지 씨는 처벌을 받을까요? 박수지 씨의 혐의가 모두 밝혀진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겠죠. 다만 하진우 씨가 어떻게 고소를 하고 또 조사를 받았는지 그리고 박수지 씨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에 따라 박수지 씨의 처벌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카메라 촬영죄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잘못 대응하면 무고로 몰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카메라 촬영 피해자인 것도 억울한데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 처분되고 역으로 무고로 몰린다면 정말 괴로울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아무런 준비 없이 일단 신고부터 하자는 식의 접근은 원하지 않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도 아직까지는 열린 결말입니다. 야, 그렇다면 더더욱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네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자, 지금도 카메라 촬영 범죄로 고민하고 있을 많은 분들 계실 텐데 그분들께도 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하진우 씨처럼 만약 내가 카메라 촬영죄의 진짜 피해자라면 이 범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법적 대비를 해서 빠르게 신고할 것을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카메라 촬영죄는 엄연한 범법 행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